요즘 그 높은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각국 정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디플레보다는 높은 인플레를 선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부는 디플레를 인플레보다 훨씬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오늘은 왜 그런지 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의미 있는 하방 압력을 보여줄 때까지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의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대응 성과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머스크와 캐시우드 그리고 채권학 건들락은 지금은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때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리를 0.25%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CEO인 캐시우드도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준은 인플레와 디플레 중 어느 것을 더 두려워할까요? 인플레보다는 디플레를 훨씬 더 무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의한 디플레 우려가 확산될 경우 예상 밖으로 공격적 금리 인상과 통화 긴축이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모든 금융 전문가들은 높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할 것이고 내년에도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라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머스크와 캐시우드 그리고 건들락의 말대로 디플레 발생 징후가 염려된다면 금리 인상이나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디플레는 반드시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준에서 만약 연준에서 금리 인상이나 통화 긴축을 완화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주식은 그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인플레보다는 디플레를 더 무서워하는지 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명목 성장률과 실질 성장률을 알아야 합니다. 명목 성장률은 한 국가 경제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가격의 총합입니다. 실질 성장률을 얻기 위해서는 명목 성장률에서 인플레이션을 빼야 됩니다. 예를 들면 명목 성장률이 5%이고 인플레이션이 2%면 실질 성장률은 3%가 됩니다. 만약 디플레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명목 성장률이 마이너스 1%이고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 4%면 실질 성장률은 3%가 됩니다. 이 경우 가격의 하락이 명목 성장률보다 더 크기 때문에 실질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최근 100년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30년 동안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렇게 실질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연준은 그 어떤 것보다도 디플레이션을 훨씬 두려워합니다. 디플레이션은 재화와 서비스의 지속적인 하락을 의미합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임금이 그대로여도 소비재 지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예를 들면 물가가 떨어져서 같은 돈으로 훨씬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바람직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연준은 그렇게도 디플레이션을 겁내며 반드시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려고 할까요? 첫째, 디플레이션은 정부의 부채 상환에 큰 영향을 줍니다. 즉 디플레이션이 오면 정부의 부채가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미국의 부채를 나타냅니다. 미국의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32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큰 규모의 부채를 갚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세금과 성장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을 사실상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만약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부채는 더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디플레이션이 오면 화폐의 가치가 더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디플레 때 100만 원이 인플레 때 100만 원보다 실질적으로 가치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액수의 부채를 할지라도 디플레 때가 부채의 실질 가치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디플레를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둘째, 디플레이션은 GDP 대비 부채율에 영향을 줍니다. GDP 대비 부채율은 전체 GDP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즉 부채 나누기 GDP입니다. 디플레이션이 오면 앞에서 말했듯이 부채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분자인 부채가 늘어나고 분모인 GDP가 축소되기 때문에 부채율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디플레이션은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과 관련이 됩니다. 디플레이션은 화폐의 실질 가치를 높여 은행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의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에는 은행에 유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디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질 부채의 비중이 너무 커져서 채무자가 파산을 하게 되면 이 손실은 은행에 그대로 돌아가 지급불능 상태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금리가 오르면 은행주가 수혜주로 분류되어 은행주가 오르는 현상이 자주 발생됩니다. 하지만 은행이 금리 상승의 수혜주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큰 문제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비율은 2021년 말 기준 GDP 대비 106% 수준으로 주요국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도 축소된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의 부채가 기업 대출로 분리되어 가계부채에서 완전히 빠졌고 그리고 임대보증금 채무가 사적 채무라는 이유로 역시 가계부채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 사업자의 부채나 임대보증금 채무는 사실상 가계부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비율은 GDP 대비 160%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식당 주인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 이는 기업대출로 분류돼서 가계부채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500채를 사들인 뒤에 그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사적 채무라는 이유로 가계부채 통계에서 전부 다 빠졌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런 것들을 전부 합치게 되면은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160%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106%만 해도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 대비 매우 높다고 하는데 160%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돈을 갚지 못할 가계가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그 취약계층의 상환 능력 저하 등으로 가계의 신용 위험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단지 금리가 올랐다는 이유로 은행이 수혜주라는 생각은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부실이 쌓여서 오히려 은행의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넷째, 디플레이션은 세금 징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1년에 1억을 버는 노동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노동자의 생활이 5%가 향상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물가는 변함없고 노동자의 연봉이 500만 원이 인상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물가의 5%가 떨어지고 노동자의 월급은 변동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 모두 노동자의 생활 수준은 5%가 향상됩니다. 즉, 두 가지 모두 경제적 효과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굉장히 다릅니다. 만약 인상분에 대해 세율을 40% 부과한다면 첫 번째 경우에는 정부가 연간 200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여 세수가 증대되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우는 명목상 임금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경우는 노동자가 5%의 생활수준 향상 혜택을 모두 다 고스란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정부는 앉아서 세금을 도둑질을 당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정부에게 유리하고 디플레이션은 노동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정부는 언제나 인플레이션을 선호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은 그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부 부채를 줄이고 부채율을 낮추며 은행을 지원하고 과세 기반을 넓히기 위해 연준이나 국가는 인플레이션을 선호합니다. 디플레이션은
소비자와 노동자에게 유리한 상황을 연출하지만 정부와 은행에는 불리하기 때문에 연준과 각국 정부는 디플레이션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경기가 둔화되면 연준에서는 금리를 낮추고 제로금리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들의 시각에서 볼 때 경제를 살리고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 금리를 낮추는 표면적인 이유가 되지만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위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숨겨진 이유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제임스 리카즈의 화폐의 몰락이라는 책을 참조했습니다. 감사합니다.